광주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광주 망월동에 있는 국립묘지를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 역사마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는 뭡니까? 건국, 그 다음에 전쟁을 방어해서 포국, 그리고 60년대 이후부터 고도 경제 성장, 한때는 세계 11위까지 랭킹이 올라갔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게 된 것, 이게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우리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광주에는 없어요. 소수의 20, 30대 청년들이 주도권을 잡고 항쟁파를 강경파를 주도하죠. 광주의 자연 발생이 제1단계라면 시민파가 물러가고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는 게 제2단계고, 나중에는 강경파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무기를 반납을 하고 자진 개헌군에 투항을 하자고 요구를 했을 때 최후의 결사 항쟁파가 남아가지고 사태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 제3단계입니다. 과정 레벨업 하면서 민중 항쟁으로서의 요소가 뚜렷해지는 거죠.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 신경 안 씁니다. 5.18 얘기가 나오면 항상 광주 정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광주 정신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5.18 정신, 민주화 운동, 그 5.18 정신은 광주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토론되고 합의되고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묘역에 국립 5.18 민주묘지라 그러죠. 아마 민중항쟁탑이 높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이 어떤 불이한 체제에 대해서 항쟁했다, 목숨을 바쳐 항쟁했다, 그게 광주 정신이죠. 근데 무엇이 불이한 체제였는가? 또 그 불이한 체제에 항쟁한 주체인 민중은 그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토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현재 그 광주 5.18을 이렇게 추모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립하고 세계 독립을 선포하고 그해 연말에 국제사회의 독립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2년도 못 되어서 북한과 소련, 중국의 국제공산 세력이 침공을 해왔죠. 그거를 방어를 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방어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 등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 피해간에 약 300만 명이 죽고 다쳤어요. 그 엄청난 사건이죠. 지난 78년에 건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6.25 전쟁이.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체결이 됐어요. 그 동맹관계 때문에 지난 74년간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고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을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전두환 정부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40년 역사 자체가 불이한 것이었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광주 사태,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술적인 토론이 있게 되는 건 1989년이에요. 1989년에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5.18에 관한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경제학자 박연채, 역사학자 강만길, 그리고 정치학자 김세균, 이 세 사람이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 발표한 것이 이후 잡지로 학술지로 이렇게 역사와 변혁인가 하는 그 잡지로 실린 바가 있는데, 제가 그걸 정밀해서 읽어보니까 역시 평소에 짐작한 대로 대한민국의 40년 역사가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고 그다음에 반민족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이한 체제다 하는 것이 그 최초의 학술 대회에서 이렇게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그대로 학술적인 권위를 갖고 지금껏 이어오면서 이른바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이 받드는 5.18 역사관이 되어 있죠. 그걸 광주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봐서 좋은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요번에 이제 제가 새역사 국민운동을 재창을 하면서 대구서 지난 토요일 7월 4일 첫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학술대회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제 스스로 좀 어색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왜 그러신가요, 교수님? 지난 46년간 거기에 대해서 소린바 89년에 제기된 그 학설을 정면에서 검토하고 해부하고 비판하는 학술적 노력이 지난 40년간 없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과연 제가 첫 학술대회라고 이야기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사학계 차원에서 굉장히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나 정치학자들이 광교 정신이 무엇인가, 5.18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날 좌파 정치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40년 역사를 반민족의 불이한 체제로 규정했을 때 그것을 과연 그대로 승인하는 건가, 검토할 여지는 없는 건가에 대해서 지난 40년간 한국의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쓰신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이나 예. 또 위안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단 그 학술이 어쨌든 어떤 이런 발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박이 일어나고 뭐 세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이 학계가 발전하고 진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역사학계는 그런 부분에서 이 자정작용이 참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학계 자체가 하나의 폐쇄적인 내 집단이죠. 열려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을 학설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나 전통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내 집단입니다. 그들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역사를 교육하고 또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역사 교육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 집단이 되어 있죠. 따라서 기존의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강만길이라는 하나의 큰 학자가 제시한 학설에 대해서 이설을 제기하는 것은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고 바깥에서 저 같은 경제사학자나 다른 사람들이 제기할 때는 그것은 비전문가로 치부합니다. 그렇게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취급을 하나요? 그렇죠. 아주 닫혀있는 집단이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 그쪽에서. 뭐 열려있는 상태에서 서로 자유롭게 공방을 하고 또 엄밀하게 심판자가 있어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그 제3자 판정 집단이 없는 것이죠. 선진국하고 후진국이 뭐가 다릅니까? 이 레프리를 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는가 없는가, 소위 배심원이, 공정한 배심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문에 관한 한국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어떤 학자가 어떤 기존의 통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 여기 공정한 배심원이나 심판자가 있어가지고 토론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토론이 일어나는 걸 보고 판정을 해주고 최종적인 판정은 시민이 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그것을 듣고 어떤 집단적인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시민이 선진적인 시민이라면은 역사학은 발전합니다. 근데 그러한 배심 판정을 해줄 수 있는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민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수학설은 늘 소수학설에 그치고 말죠. 그리고 기존의 그 정통학설의 권위는 더욱더 굳어지기만 하는 것이죠. 한국은 엄밀히 말해서 아직 그와 같은 정신문화에 있어서는 어떤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 저는 예전에 역사학 발전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 있는데 역사학자의 실정적인 노력만은 아니다. 그것을 판정할 수 있는 시민사회, 평가할 수 있는
근데 한국에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소위 말해서 그 정통 국사학교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지 못한다는 게 저는 아주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예. 근데 일단 교수님은 그 원인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은 일단 경제사학을 전공하셨고 또 그걸로 평생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가르치신 학자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한국 국사학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께서는 뭐 잠깐 말씀드린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와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만이 발언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그런 거 내부에서도 발언권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아, 국사학과 출신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제가 2016년에 대학을 정년하면서 출간한 한국경제사 1, 2권 책은 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시대는 보통 종래에는 노예제 사회였다 그랬어요. 그 제가 통설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라촌락문서라고 7세기 말에 나와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또 11세기, 14세기 그 고려시대 경제사에 대해서 기존의 통설 서너 개를 제가 비판하고 부정했어요. 따라서 학설이 다 바뀌었습니다. 요사이 내용을 보면 그 방면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교수님이 그 이론을 제시하신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절대 공개적으로 그걸 표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학계에 아주 나쁜, 그러니까 학파가 곧 당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조선 시대에 성리학, 유교 주자 성리학이 이제 국학인데 이 국학에서 정통 학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국학이지만은 소위 정통 학파를 성립지 못하고 모든 학파가 당파적 성격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도 그 비슷한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중국에는 주자 성리학, 양명학 같은 큰 어떤 학파가 성립하고 한 시대를 이끌고 지도하는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다면은 우리 조선의 성리학에서는 그러한 어떤 국가적 권위를 갖는 정학, 오소독스한 어떤 학설을 성립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영남학파, 기호학파, 학파에 따라서 태계니, 율곡이니 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술이 갖는 당파적 성격의 역사적 유습이 저는 지금도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특히 역사학이 정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당파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유로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선배나 원로 자기들이 이제 대체로 오늘날 한국 사학이 성립하는 건 1960년대 한번 민족 사학이 성립하고 1980년대에 민중 사학이 성립합니다. 이 두 큰 어떤 학술적 연속적인 흐름이 하나의 정학으로 자기들의 정학으로 성립하면은 그걸 내부에서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민족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새역사 국민운동에는 제2강령으로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단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교사들의 자율교육으로 교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참고 교재를 많이 수집해서 연구해서 자율교사들의 자율교육으로 또 자유시민의 참여교육으로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국가가 거민적이든 국정이든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오스독스한 것을 어떤 강요하는 거 이거 그만하자. 교과서 역사 교육 자체를 완전 민주화해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걸 체크를 합니다. 요사이는 AI도 있고 그럼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학생들이 요사이는 반론을 한다 그래요. 선생님 AI에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특히 사회과 어느 그 교과서가 자기가 교실에서 당한 체험을 굉장히 그 요사이는 교육하기가 참 힘들어지고 준비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뭐 아담 스미스나 존 로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학생들이 벌써 표정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자율 교육으로 또 시민 전문가가 또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기득권화되어 있는 내집단화되어 있는 역사계의 독점적인 역사 교육을 저는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광주 정신 같은 경우에는 이 광주 정신이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신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4.19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 대구에서 발제한 그 발제문에 광주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광주 망월동에 있는 국립묘지를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 거기에 역사 공간이라는 어떤 그 역사 마당이라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동학농민혁명 1894년, 1919년 3.1운동, 1927년 광주민주화운동, 그 다음에는 1960년 4.19 혁명, 그 다음에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 이것이 이제 민중항쟁사의 정통적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일, 남북한의 평화통일. 그걸 이제 마지막 정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역사학의 지향은 남북의 평화통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조물을 석조 부조물을 이제 저는 몇 차례 한 5번 방문을 하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려서 보고 생각.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제 이승만 학당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의 강의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립하고 세계 독립을 선포하고 그 연말에 국제사회의 독립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2년도 못 되어서 이제 북한과 소련, 중국의 국제공산 세력이 침공을 해왔죠. 그거를 방어를 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방어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 등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 피해간에 약 300만 명이 죽고 다쳤어요. 그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건국 지난 78년에 건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6.25 전쟁이.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체결이 됐어요. 그 동맹관계 때문에 지난 74년간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그리고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을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류는 뭡니까? 건국, 그 다음에 전쟁을 방어했습니다. 호국, 그리고 60년대 이후부터 고도 경제 성장.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때는 세계 11위까지 그 랭킹이 올라갔습니다만 지금은 한 14, 5위로 밑에 있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순서가 내려앉았습니다만 어쨌든 선진국의 그 문턱에 진입하게 된 것 이게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우리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광주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여기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다. 제가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예. 또 여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훔치고 있다. 3.1운동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3.1운동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자유예요. 상일 독립선언서 마지막에 공약 3장을 보면 오직 자유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뜻을 비폭력 저항으로 밝힌다. 당시 식민지 그 후진국의 그 민중이 강포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최고의 높은 수준의 정신은 자유와 비폭력 정신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 이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의 독립운동이 출발을 하고 대한민국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 3.1 운동의 역사를 민중항제사로 이렇게 하이제크 한 거네요. 그렇죠. 하이제크. 그래서 훔쳤다. 네. 절 대한민국이다. 훔칠 절자 있지 않습니까? 절도할 때.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는 결 대한민국이고 절 대한민국이다. 그러고 나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4.19 이후에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이 만들어 왔는데 4.19 혁명, 5.18 민중항쟁. 예? 예. 이것이 이제 그러한 반민족, 반민중, 반민족 이 대한민국의 기성의 체제. 그렇죠? 남북 분단을 초래했고, 그렇죠? 민중을 억압을 했고, 노동자 농민을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집권과 부정부패가 이어지는 반민주적 어떤 체제 자체를 이제 이 민중이 저항을 해서 드디어 이제 1987년 제6공화국 민주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를 발족시켰고, 이 여건은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제 성취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역사관이잖아요. 그래서 광주 민중이 이 항쟁한 것은 48년과 87년, 1948년과 1987년까지의 역대 정부를 반민족, 반민주, 반민족으로 규정한 그렇게 자기들이 규정했던 그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체제가 불이한 체제였느냐?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학술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역사 국민운동 제1강령에 광주를 해방하자. 이 민중항쟁사, 이 민족주의로부터 광주의 자유시민을 해방해야 된다. 자, 그렇게 세역사 국민운동 제1강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그 건국과 또 호국과 산업화 또 지금 부국강병 이룬 사실 그 역사를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을 바라볼 때 야 대한민국 그래도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이유가 그 역사 사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잿더미 가운데서 뭐 장미꽃을 피워내듯이 어쨌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세계인들은 그걸 보고 아주 경이감을 느끼고 야 한국 사람들이 저력이 있구나 이런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 칭찬과 어떤 인정 속에는 광주에서 말한 이런 것들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저는 4.19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1년 뒤에 일어난 5.16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2년 뒤에 3년 뒤에 일어난 6.3 사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6.3 사태 그 다음에는 71년에 있었던 10월 유신 72년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7년 뒤에 있었던 이제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그 1년 뒤에 있었던 이제 5.18 광주 사태 그리고 그 7년 뒤에 있었던 이제 6.3 사태 60항쟁 이거 다 일종의 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변. 정변. 이 정변에는 우리 한국인을 선진적인 어떤 정신 문화나 정치 문화로 이끌 보편적이고 진취적인 이념이 없어요. 이념이 없습니다. 4.19를 혁명이라고 하죠. 지금 민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헌법 전문에 보면 4.19를 혁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4.19가 왜 혁명입니까? 4.19 이후 4.19로 인해서 헌법 개정이 일어났어요. 제3차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내각 책임제 정부로 바꾸는 그것밖에 없어요. 헌법 전부는 그대로 있어요. 헌법 본문도 그대로 있고 관련 정부 형태만 관련해서 몇 자구가 이렇게 수정이 되었을 뿐. 정부 형태만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정부 형태가 실패했어요. 누구나 봤듯이. 그게 왜 혁명입니까? 자유당 정부가 왜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지배하던 불의한 어떤 절대주의 체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이란 말에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4.19를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정변, 사고. 4.19 정변. 그러니까
1950년대에 우리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좀 더 높은 지성과 교양, 지성과 도덕 그 수준이 높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면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피했을 수도 있는 하나의 정변이죠. 사고죠. 사람이 죽고 다쳤기 때문에 하나의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수준 4.19도 저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직은 일반화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5.18 통해 가지고 드디어 민중 항쟁사라는 이제 표상이 깃발로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쟁이라 할지인데 불이한 것에 대한 항거였는데, 과연 대한민국 40년 역사가 불이했느냐? 불이하면은 뭡니까? 문명을 파괴합니다. 한 사회를 파괴해요. 그렇죠? 모택동의 문화혁명, 뭐 수천만 명이, 심지어는 1억 명 가까워 되는 사람들이 죽고 갇히고 다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의 역사 자체를 엄청나게 후퇴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스탈린의 독재, 그죠? 그것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이고 유행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했죠. 불의한 체제는 사회와 문명을 파괴합니다. 근데 한국은, 북한도 예를 들어 봅시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김정일 그 체제가 뭘 건설했나요? 예? 핵무기를 건설했죠.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와 문명을 파괴하죠. 불의한 독재 체제는.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역사는 그러지 않았다. 심지어 그 광주 사태를 겪은 전두환 정부조차도 정치적으로는 이후 민주화를 이루는 중대한 업적을 많이 이루었어요. 예를 들어서 투발 자유와 교복 자유와 통행금지 해제, 사회를 자율적으로 유연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한 데 이어서 85년부터는 사상검열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칼 막스의 자본인권 책을 들고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검열 도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금지 도서입니다. 일본에서 그 막스주의 책을 사들고 들어다가 공항에서 걸리면 압수를 당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도 있고. 아, 그러세요? 그래요. 예. 근데 85년부터는 사상과 학술의 자유가 부여됐어요. 제가 전두환 정부의 어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전두환 정부에 참가한 어떤 교수, 선배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좀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 같다라는 그 후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자유화를 풀어주는 게 너무 그렇죠. 빨랐다. 너무 빨랐다. 그래가지고 이후 85년, 6년도부터 대학가에 막스주의가 넘치지 않습니까? 소위 한국 사회 구생체 논쟁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한국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냐,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냐, 이 갖고 논쟁을 많이 했죠. 뭐 NL이니 PD니 그러면서 말이죠. 결국 NL파가 말하자면 주사파가 승리를 했는 학술적인 대자유화. 그 위에 87년도에 그 60 항쟁을 통해서 드디어 권위주의 정치가, 역대 권위주의 정치가 이제 연착륙을 하는. 그래서 60 항쟁이 이 좌파들만의 전리품이 아니에요. 전두환 정부도 중요한 성과를 이미 이룩해야 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 대타협을 해가지고, 그죠? 헌법 개정을 평화적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노태우 씨가 당선되었어요. 그 연착륙을 한 거죠. 역대 권위주의 정치가 연착륙을 했다는 점에서 전두환 대통령 그 정부의 민주화에 관한 업적도 큰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역대 뭐 전 세계 권위주의 또는 독재 정부가 그렇게 연착륙을 한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권위주의 독재란 말인데 저는 독재란 말은 이제 삼가한다 그랬어요. 그럼 교수님은 그냥 권위주의 정부였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모든 후진국의 민주 정치는 초창기에 권위주의 정치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나라는 소위 우리가 자유민주의 그 공화주의 정치 그걸 우리가 이제 추구할지인데 처음부터 곧바로 그 단계에 들어간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예시 중에 미국은 좀 차원이 다른 거네요. 미국 그렇죠. 미국은 애초에 시작부터 그렇게 공화정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역시 미국은 역시 그 250년 있었던 미국은 세계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창조품이죠. 예,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였다. 그렇죠. 네. 새로운 걸작품이고 2차 대전 이후에 제국주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신생 독립한 대부분의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100% 대부분의 나라는 그 민주정치를 실천함에 있어서 시행착오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권위주의 정치의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 정치는 파괴적이 아니고 그 권위주의 정치의 주체가 상당한 어떤 것 유능하고 또 강건하고 또 도덕적일 때 그 후진국의 그 나라 만들기, 네이션 빌딩의 중요한 업적을 이룩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라 만들기 과정을 망쳐버리는 어떤 그 권위주의가 있어요. 예, 그런 건 또 그런 대로 치더라도 우리 한국은 역대 권위주의 정치가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유능하고 또 강건하고 도덕적인. 또 역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장기 집권하지 않느냐. 장기 집권은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에서 장기 집권에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많았어요. 독일의 아데나우 대통령 14년간, 그죠? 뭐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대만이죠? 대만. 대만, 예. 그 다음에는 프랑스 드골도 꽤 오래 집권을 했었죠. 드골은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드골 오래 하지 않았나요? 하지는 않았는데 미트랑 대통령 14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씩 집권하는 거는 일종의 그게 국제적 관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아니죠. 장기적 유능하고 강건하고 도덕적인 정치적 리더십은 국민에 의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렇죠. 집권을 할 수 있었다. 예. 제가 그 최근에 쓴 어떤 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초기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요. 중임에 관한 제한 규정이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그 끝입니다. 재선, 3선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해서 된 건데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치적 리더십이 국민의 선택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유능하고 강건하고 도덕적인 정치적 리더십은 후진국에서는 드물게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에 하와이 갈 때 트렁크 하나 들고 갔어요. 제가 어디서 읽을 때는 교작 호주머니에 $300 정도의 돈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어 가가지고 하와이에서는 교민들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무려 18년인가 집권을 했지만은 부정하게 남긴 돈 한 푼 없어요. 없습니다. 후진국에서 그런 지도자를 찾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 재권, 언론, 출판, 집회, 종교, 결사, 학문 억압했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정치 엘리트들에게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한했을 뿐이죠. 그 사람도 유신헌법이 나중에 철폐됐을 때 정치적으로 복권된 사람 제 기억으로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권위주의 정치와 독재는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역대 권위주의 정치는 상당히 건설적인 어떤 역사가 그들에게 부여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을 했다.
그리고 이었고 전두환 대통령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권위주의 정치를 연착륙시키는 단임 약속을 지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약속인데 그걸 지켰습니다. 내가 이게 단임을 약속을 지키고 야인으로 내려가면은 나한테 앞으로 40년 동안 어떠한 박해가 주어질지를 미리 알았다면은 그 약속을 안 지켜질지도 모르죠. 근데 실제 그런 비슷한 내용을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이요. 그리고 실제 보니까 그 임기를 마쳤을 때 나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젊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1930 50대 한 중후반 정도밖에 31년생이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나이였으니까. 50대 후반에 50대 후반 나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완전히 군부는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나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이브했고 나이브했기 때문에 또 군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정치를 연착륙시켜서 정치 자체를 선진화시키는데 큰 어떤 미끄럼이 된 거죠. 저는 본론으로 원래 논의 과제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불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광주 정신을 항쟁사로 규정한 불의한 대한민국 체제에 저항한 민중의 운동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교수님 보시기에 이 광주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민주적인 관점,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적인 관점을 광주 그 중심이 된 사람들이 기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 거기 광주 그 어디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면 그 5.18 관련된 그 장소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형상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그 내러티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광주 사태 1980년도 5월 18일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팩트로 보면 5월 17일 그 바로 전날 계엄령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들 그리고 또 광주에 있는 일부 시민들이 그 계엄령에 반대하면서 뭐 시위를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사태의 시발점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있었던 뭐 비극적인 죽음, 뭐 시민들의 죽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논의가 복잡한데요. 지난번 7월 4일 대구대에서는 이제 논문이 3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광주 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제 펜앤마이크에 이제 김용삼 대기자가 광주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호남 대한 포럼의 그 주동식 대표가 1987년 오늘날 87 체제라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40년 된 이 제6공화국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그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락하는데 그 원인이 5.18에 있다. 요 새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기성정결로 이제 이어지는 논리적 그 상향 관계를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논문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해를 해야 이 광주를 재해석하는, 우리 학술대의 제목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입니다. 이 재조명이 이제 이 3박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 광주 정신의 역사적 그 실체가 뭐냐라는 데서 뭘 제기를 했나 하면은,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불의하지 않았다. 건설의 과정이었다. 그 권위주의 정치가 그 시절에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독재라고 혼돈해서는 안 된다. 권위주의 정치는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신생국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그 현상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 대화와 타협, 대의 정치가 일절 정도 굴절된 것이 이제 부정된 것이 권위주의 정치죠.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 부정되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갖고 근본주의적 대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주장들이 제기될 때 해결책은 권위주의 정치로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그 어떤 역설이 있었던 거네요. 그 안에. 그렇죠. 예, 예. 역사 그렇게 될 안에서. 수밖에 없는 제가 그런 관점에서 광주 정신을 재조명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중 항쟁사라 그렇습니까? 그럼 민중이 도대체 뭐냐? 지금 노태정 씨는 영어를 잘하니까 민중을 영어로 뭐로 번역하면 좋습니까? 피플이죠. 피플은 보통 인민, 민중. 근데 근데 국민, 민중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없잖아요. 영어에는. 영어는 없어요. 영어는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피플을 말씀드렸는데. people 누구나 people 하지만은 그럼 뭐 people's 그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그 people은 시민을 이야기한 집단을 이야기한 거죠. 민중이란 것은 정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애매한 개념이에요. 미국이 지금 UCLA에 역사학과에 한국사를 가르치는 어떤 여성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UCLA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한국의 민중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보통 교수님 민중은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민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MINJUNG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한 영어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밖에 그렇게 영어로 번역될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어떤 피어간민들을 가리키는데 이 민중 항쟁사를 제일 먼저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광주에 가면 역사 공간에 서 있는 석조 부조물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야기한 사람이 김대중이에요. 그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김대중은 그런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1960년대 정치 후반부터. 커리어를 통해서. 그렇죠. 네. 예, 민중 항쟁사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혁명, 그다음에 4.19 민주혁명, 그다음에 심지어는 11.6 사태 박정희의 시해조차도 민중의 항쟁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5.18도 이제 민중의 항쟁사고 단순한 민주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민중 항쟁이었다. 그분은 민중을 입에 달고 항상 입에 살았던 달고 거네요.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출간한 책에서 썼습니다만 이분이 평생에 연설하고 쓴 글 속에서 민중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경기도와 경상도가 먼저 개발되는 데 따른 호남인들의 울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민중이란 말 쓸 때는 그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 5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할 텐데 소위 지역 감정은 조선왕조가 물려준 고약한 역사적 유산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문화가 성숙하고 자유시민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해소될 문제인데 그걸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대중 씨예요. 김대중이 그러면 지역 감정을 처음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박정희가 흔히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 그건 김대중 씨의 비판이고 공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김대중 당시 목포지구 국회의원은 이것은 일제시대 때 조선인 말살 정책보다 더한 호남 말살 정책이다. 그래요. 지금 들으면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말을 했었네요. 그렇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나중에 대통령을 하고 나서 죽기까지도 그 주장을 멈추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그 본성에서 친일이며 그는 우리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켰다. 무엇보다도 그는 역사에 큰 죄를 지었다. 호남을 차별한 것이다. 7세기 말 삼국 통일 이래 지방색이 사라졌는데 박정희가 이 지방색을 부활시켜서 호남을 차별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읽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최초로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동원한 사람은 김대중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감정을 유발하니까 경상도에서도 지역감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도로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기의 정치적 커리어를 이제 완성을 이제 해 나가서. 그럼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 지역 감정 관련해서 이제 뭐 말씀 또 듣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산, 영남, 그다음에 그 경남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호남 그 전라도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꼈다. 거기에 따라서 박정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역 감정이 이렇게 점점 발달됐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뭐 이재명이 반도체 산단 만들면서 그런 그러면은 얘기 하잖아요.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도나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감정이 일어나야 되죠. 그런 정치적 선동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이면 호남에서만 지역 감정이 일어나냐.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호남은 기호인에 의해서 차별되었습니다. 영남인에 의해서 차별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영남에 의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김대중 씨 자신이 이미 67년도부터 차기 대통령의 꿈을 꾸면서 박정희를 자기의 강력한 정적으로 경쟁자로 두고 그렇게 이제 지역 주민을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심지어는 김대중의 그와 같은 지역 선동을 두고 나중에 박현철이라는 경제학자는 기호, 그러니까 경기와 영남이 선행 발전에 따른 호남 민중의 어떤 피해 감정을 어인화, 사람으로 표현한 것이 김대중 정신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김대중은 호남 지역 정서를 자기의 대표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1963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 감정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찌꺼기 수준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정치적으로 동원돼서 이미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호남 주민의 60%가 김대중을 지지하고 그다음에는 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80%, 그다음에는 이제 90년대가 되면 이제 90%, 나중에 97%까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나오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더불어 김대중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제 자기만의 왕국을 이제 이렇게 건설해요. 그래서 이 김대중 씨가 민중이라는 용어를 참 정가의 보도처럼 썼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본과 시장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대중경제론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본과 시장은 근대 문명의 상징이에요. 자본가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어감이 안 좋지만 실제로는 자본가가 많은 이노베이션의 주체, 혁신의 주체예요. 자본가가 기업가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도태가 돼요. 예? 낭비적인 부동산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판단을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하면은 시장에서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한 대로 자본가는 산업의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뭘 잘못 판단하고 전략을 잘못 세우면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이노베이션의 주체로서 자본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창의적인 경제개발 정책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한 기업가들의 조언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병철이라는 정주영 그렇죠. 이런. 그래서 특히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수출 입국으로 수출 주도형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조언을 했었나 보네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뭘 알았어요. 군인 출신인데.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죠. 그러나 64년도부터 이제 딱 방향을 잡고 이제 나가는데, 그렇게 몇 년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미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시장과 자본이라는 거는 근대 문명의 하나의 모티브 파워입니다.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이 좌익운동을 해방 전국 때 좌파 정당 조선공산당의 전위 부대인 이 청총이라 해서 청년 전국 연합에도 가입하고, 민전이라 해서 민족주의 민주전선의 중앙위원도 되고 했던 이런 거죠.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중경제론으로
박정희에 대한 비판 이데올로기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 농업과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완만하면서도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수출 입국은 수출 주도형 개발은 대기업과 정부 간의 부정한 연합, 그리고 해외 자본과 기술의 도입에 대한 종속 경제의 창출로서 파탄이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또 팍 솟아오르는 한편의 이데올로기 이론 아니에요. 대중경제론. 그러니까 자본과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감, 그러니까 지역경 차별 선동, 그다음에 자본과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경계심,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일본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수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뿌리를 찾아보면 김대중한테 갈 수 있다는.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거죠. 김대중이 그걸 캐치해서 자기 정치적 자산으로 쓴 거네요. 이게 정치적 자산으로 확 쏘오른 게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어렵게 성사시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과는 당분간 대립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구했어요. 4.19 이후에. 그러다가 5.16 쿠데타가 나서 그 역사적 고압을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많은 우방국이 박정희 대통령에 충고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독일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데나워 수상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옆에 일본에게 요청을 하세요. 일본은 협력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해가지고 나름의 훌륭한 어떤 외교적인 타협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굴욕 외교다 하면서 이후 박정희는 천성에서 친일이고 우리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켰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우리 그러네요. 한국 경제가 일본에 종속된 바가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걸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임진왜란 이후로 역사로부터 물려받아온 근본적인 원수의 감정, 그걸 또 정치적으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부활을 시키고 이것을 이제 전봉준 장군의 이제 통합 정신과 접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광주 거기에 이제 통합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김대중이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재능이 있었네요. 탁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 결국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승만, 박정희가 나라를 만들고 세웠다면, 살찌웠다면은 김대중은 뭡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데. 파괴했다고보다 재구성하는데. 재구성. 예, 자기 방식으로. 예, 나름의.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나 하면 통일론입니다. 통일론이. 이분은 60년 그때부터 71년 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부터 통일을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았어요. 북한과 평화 통일을 한다. 지금도 헌법에 평화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큼 큰 시대의 사기는 없다. 어떤 평화 통일 말씀인가요? 네. 김대중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이 동참을 했습니다. 3단계 평화 통일의 제1단계는 남북 간의 정상회담, 그 다음에는 정기적 강요회담, 정기적 국회회담, 그리고 민간의 교류. 이 교류가 10년만 이루어지면은 두 체제가 동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2단계 사실상 국가연합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이에요. 이 통일론의를 참 그게 70년대만 해도 어느 정도 금기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주장하면서 정치적 박해도 받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통일을 이야기했을 때 꿈에도 통일이라는 한국인들의 그 감정, 그걸 자기의 이제 정치적 우군으로 삼은 거죠. 드디어 그가 집권을 하고 나서는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10년은 아니지만은 건 70년 가까이 뭐 각종 연예인 교류, 축구, 스포츠 교류, 온갖 교류 다 했어요. 국회의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체제가 동화돼요. 10년간
교류를 하면 체제가 동화된다는 것만큼 저는 그저 새빨간 거짓말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당시에 그 김대중 씨뿐만 아니라 한국인 모두가 거기에 동참했어요. 이게 바로 시대적 한계죠.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오류의 이성입니다. 일종의 감성체계예요. 그걸 호소했어요. 그걸 자기의 정치적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지금 그런 김대중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거기 동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당 부분은.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한번 사이클을 경험했으니까요.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나서야 무엇이 현명하고 어리석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하고 하기 위해서 북한에 5억 달러, 많게는 뭐 10억 달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돈을 지불했고 북한이 그걸 갖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드디어 2006년인가는 핵개발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미 또 10년이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어떤 집단적인 생존권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지금 초래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아직도 안보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못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통일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는 이제 자명하잖아요. 북한 스스로가 남한을 적국시하면서, 왜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지금 국부라든가 GDP 규모가 100배는 되니까 이 교류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애초에 상대가 안 되죠. 이거는 뭐. 김정은이 스스로가 북한이 뭐 좌파가든 남한이 좌파든 우파든 교류하자는 놈들은 전부 우리를 흡수 통일하겠다고 하는 거다. 그건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김정은 예?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그래서 없죠. 남한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다고 선언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 방어 그렇죠. 승리라고 봐야겠네요. 김정은이 나는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그 북한이라는 국가를 자기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뒤에는 이제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하니까 뭐 미국이 아무리 무슨 손을 내밀어도 남한에서 무슨 손을 내밀어도 너놈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잘못하면 핵이나 맞을 줄 알아라. 이러면서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김대중 씨가 먼저 했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뭐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몇 년 뒤에 만드니까 북한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네오콘들의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인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그렇죠. 발언을 했었네요. 이미 이제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반일 종족주의, 일본에 대한 근본적인 원수의 감정, 역사적으로 물려든 지역 차별,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적대 감정,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통일, 환상,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주의요. 예. 김대중이 어떻게 물질주의? 사회적 정치적 성공은 명예와 부의 축적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제가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교수님 그 이승만 TV에서 말씀하신 비자금 문제 관련된 그렇죠. 그 말씀인가요? 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뭐 월간조선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예, 월간조선에서 이미 1억 달러 US 뱅크노트가 이미 법정에 제출된 증거 자료로 이미 김대중이 미국에 은닉하고 있는 비자금의 일부다. 총 금액은 그때 저도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한 13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한다. 월간조선에서 그렇게 추측을 했었죠. 그 기사에서는. 역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돈을 남겼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은 참 흥미로운 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이렇게 비자금을 미국에 빼돌려서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의혹이 아니라 이 실물 뱅크노트가 그렇죠. 1억 달러에 대해서는 실물이죠. 1억 달러만 해도 얼마예요? 그렇죠. 1억 달러만 해도 뭐 지금 더구나 당시에 이미 80년대 1980년이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게 1998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때 1억 달러하고 지금 1억 달러하고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물질주의, 그죠? 명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왜 추진했느냐? 민족 통일을 위해서, 물론 그런 민족 통일을 위해서 또 그분은 그걸 믿었겠죠. 그러나 동시에 노벨상을 받기 위해 그런 그 명예 욕구가 있었던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복합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종족주의, 물질주의, 민족 환상적 통일론, 자본시장에 대한 거부감, 지역차별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엉켜가지고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김대중 자신이 앞장서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뒤를 따르는 거대한 어떤 그 학술적, 예술적, 문학적 흐름이 이제 창출이 된 거예요. 소위 민족 문학, 민족 예술 이라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죠. 얼마 전에 노태정 TV를 보니까 태백산맥, 또는 아리랑 이런 소설 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100만 부씩 팔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역사적으로 침잠되어 온 어떤 음울한 제 요소들의 하나의 복합이라고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의 표가 바로 민중이에요. 민중이란 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제 요소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권위주의 정치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지식인들, 지식인의 얄팍한 자존심. 그 자존심, 지식인이 어떤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형 이렇게 쭉 고도 성장을 이루어지니까 제 대학교 선생들도 그랬어요. 강의실에서 흥분해서 말이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하면서 어떤 선생님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칠판에 그 당시 백목을 공중에 던지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전부 비장한 표정으로. 교수님이 그때 이제 학부 생일일 때 그렇죠. 말씀하신 예. 그 경제학과 교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명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그 이론에 따르면 박정희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보란듯이 현실적으로 성공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많이 소위 권위주의 정치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 지식인의 얄팍한 조선의 선비들의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딸각발이적인 어떤 자존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에 뭉쳐져 가지고 60년대 후반부터 하나의 바람이 일어났다. 나는 그걸 회오리 바람이죠. 하나의 큰 토네이도, 모든 것을 말아 올리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민주화 운동이고 그 민주화 운동의 깃발로 내걸린 게 민중항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김대중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김대중이 선창을 하고 많은 어떤 한국의 지식인이나 어떤 어떤 제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 요소의 그러한 심정을 갖고 있는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이른바 민주화 운동, 오늘날의 좌파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광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피해자 또는 착취자, 착취받는 사람, 억압된 사람. 그런 어떤 심리가 여기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국주의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권위주의 정치에 의해서, 또 분단 체제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건데, 그러나 이들이 역사를 건설한 건 아닙니다. 건설한 건 아니에요. 그럼 5.18 다시 이제 광주 그 5.18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거를 하나의 그냥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모순이다. 일단 팩트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이제 제가 지금 그걸 이제 정면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 사태 이후에 46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학술적 개념으로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5.18이란 광주 정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 태영물의 집적, 그 태영물이 불러일으킨 하나의 해오리 바람에 불과한 거다 하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대구 학술대회에서는 김종삼 씨는 이것이 이제 대일 유형 참사로 벌어졌잖아요.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 아니고 소위 학살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학살이란 거는 저항력이 없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폭력이 조직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 건 학살은 아니고 소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어떤 그 충동, 그 태영물에 의해서 광주 시민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을 때 다른 전국의 어느 도시가 아니고 광주에서 거기 일어났던 거는 김대중이라는 어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체포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발하는 건 당연하고 계엄군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계엄군이나 경찰 병력이 너무 무책임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했다. 네. 무능력했죠. 그 지휘관들이 너무나 무능했고 해서는 안 될 지시를 해서 막 두드려 패면서 진압하고 전부 체포하라 그랬다고요. 그 정웅 31 사단장. 그다음에 경찰 병력은 군중 시위를 진압할 장비도 갖추고 훈련도 돼 있는 사람들. 그 경찰 병력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경찰 도국장이 몇 시간 행방불명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저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했다는 걸 뭐 누구한테 아주 듣기도 했지만 그런가요? 네. 궁금한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될 자리, 경찰이 나서야 할 자리를 시위에 대한 진압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명령을 받은 계엄군들이 몽둥이를 들고 거기를 그 시민을 두드려 폈다는 점에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때 당시에 80년도 5월 18일에 전라도 사람들, 광주 사람들이 시위를 했던 거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예. 네. 하나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 수단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있을 수 네. 있고 그다음에 계엄군이 잘못된 방식으로 진압을 했을 때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순식간에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죽이고 있다 하는 유언비어가 쫙 퍼졌죠. 미국의 당시 글라스틴 대사가 미 본국 정부에 보고한 문서 가운데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 규모의 군중 시위가 일어난 데 대해는 지역 감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몇천 명, 몇만 명, 10만 명의 군중이 특정한 지도부도 없는데 그렇게 모입니까? 그러니까 그 시위의 초창기 단계에서는 그 몇 가지 우연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민주화 운동 또 지역 주민의 자위권 차원에서 그런 폭동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년 전에 있었던 부마 항쟁에서도 똑같이 파출소가 불이 타고 무기고가 탈취되고 또 부마 항쟁 이후에 그 80년 봄에 있었던 사북 광산에서의 폭동도 똑같은 양상이었어요. 군중이 모이면은 흥분한 군중이 누구도 이 조직적인 그 통제를 받지 않는 군중은 어느 어떤 돌발적인 외침에 따라서 불도 지르고 그다음에 트럭도 몰고 시위대에 돌진해서 경찰을 깔아 죽이기도 하고 군인을 무기고를 탈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최후의 순간까지 이제 시가전을 이제 무기 탈취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항쟁을 하는 최후의 몇 사람이 도청에서 계엄군과 이제 시가전을 뭐 일종의 벌리다가 이제 전사를 했잖아요. 윤상원 씨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나중에 임을 향한 행진곡 그 노래도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사태가 커지니까 이제 계엄군이 철수하고 완전히 광주는 해방군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은 소위 의사나 변호사나 관료나 이런 전문직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시민사회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고
소수의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이 주도권을 잡고 항쟁파를 이제 강경파를 주도하죠. 그게 이제 1단계고, 그 이제 광주의 자연 발생이 이제 1단계라면 제 2단계는 이제 그러한 건 이제 시민파가 물러가고 이제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는 게 제 2단계고, 나중에는 강경파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이제 무기를 반납을 하고 이제 자진 계엄군에 투항을 하자고 요구를 했을 때 최후의 이제 결사 항쟁파가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사태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 제 3단계입니다. 그러한 그 과정 그 레벨업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민중 항쟁으로서의 그 요소가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면 윤상원이라는 사람은 뭐 때문에 죽음을 결사했을까요? 바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3단계의 핵심적인 인물이 그럼 윤상원이라는 사람인 거네요. 처음에는 그 사람은 말하자면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참가해가지고 점점 주도하는 역할을 이제 하죠. 점점 맡게 된 거네요. 맞아. 마지막에는 한 20명을 이끌고 최후의 항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남 도청에서 그렇죠. 했던 그 항전인 거네요. 그 전날 무기 반납을 주장하는 온건파를 향해서 총기를 발사하면서까지 이놈 자식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만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인터넷에 나오던데, 그러면서 최후의 항전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항전을 했을까요? 바로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불의한 반민족 이 대한민국 국가체제, 현실로는 불의한 전두환 체제에 내가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파견한 어떤 공작원도 아니고 내부에서 성숙해온 순수한 민중 항쟁파고, 그는 현실적으로는 김대중 유력 정치인의 열렬한 추종자이자 동시에 그가 주장하는 민주라는 그 정치적 일종의 유사 종교에 충실한 신도이기도 한 거죠. 최후까지 항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하고 있다, 그런 비슷한 그렇죠. 생각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력을 쭉 보면은 저하고 나이 같아요. 교수님이랑요? 제가 51년생이고 그 사람 50년생인데 그 양반은 대학은 저보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는 70년에 입학했는데 언제 71년도에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78년에 대학을 졸업해요. 나도 뭐 재적도 당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뭐 다른 일도 하는 동에 78년에 나는 저 71년도에 그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과 재적당하고 나서 하는 과정에서 위장 취업도 하고. 교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야학도 하고 그랬어요. 서울 빈민천 당시 연희동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윤상원 씨도 78년에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들불 야학도 하고 위장 취업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교육한 사람이 민청학년에 이제 관련이 돼서 이제 복역을 하기도 했던 이제 그런 운동권이고. 그래서 난 그 사람이 뭘 생각했는지 진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도 이제 그 시기를 한번 거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막걸리 먹고 사회주의 조국 북한 그런 이야기하고, 우리 언제 어떻게 말하자면 지리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하고. 그 지리산 빨치산 그 얘기하는. 또 어떤 친구는 제 친구 가운데 하나는 나중에 끝까지 막시스트로 남아있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나는 몸이 약해서 지리산을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던 그 시절이었어요. 박정희 유신 정권에 저항했던 그 운동권 세력이라는 거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정신은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78년부터 아예 이제 운동권을 떠나서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그 시절의 운동권의 정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윤상원이라는 사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윤상원을 이해를 한다. 그런 민주라는 일종의 김대중 선생이 선행적으로 외친 그 일종의 유사 종교에 충실한 신도였다. 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택했어요. 근데
해마다 광주 그 국립묘지에서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가 내려가서 산자여 따르라고 그 사람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님의 행진곡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 네. 근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요? 그 어디로 가는 거죠? 그게? 그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며 어디로 갔습니까? 거기서 그럼, 님이라고 말하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윤상원 씨를 네. 말하는 거네요. 네. 윤상원 열사죠. 열사. 예. 그 열사는 무엇을 위해 죽었으며 어디로 갔는가? 산자에 따르라. 어디로 따라갑니까?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노래는 부르고 있어요. 이게 광주 정신의 오늘날의 민낯입니다. 그렇지. 교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북한군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광주 사태 또는 5.18 얘기가 나오면 항상 북한군 개입설이 같이 항상 대두가 되죠. 요게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북한군 개입설은 이제 지만은 씨라는 이제 육군 대령 출신의 이분이 미국에서 무슨 공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2002년 3년도부터 신문 광고로부터 제기된 이제 그 주장이에요. 5.18은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 나아가서는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2002년 3년에 신문 광고로부터 출발한 그 주장이 본격화되는 것은 2006년 7년 이후에 탈북자들이 거기에 가세해가지고 내가 광주까지 게릴라 부대로 내려온 사람이다. 이제 한 두세 명이 거기에 이제 가세해서 보고대회도 하고 자서전도 출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2006년 7년도부터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기원은 2002년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지만원 씨는 탈북자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하다가 이제 이 여권은 이제 소위 사진 광수 사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십 명의 이제 찾아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군 장성들 또 유력한 우파의 지도급 인사들 또 거기에 호응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보수 진영에서 상당 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설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5.18에 대해서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라든지 말하는 그 민주 내러티브를 반박하는 이런 내용을 말할 때 북한군의 개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너는 아직 5.18을 진짜 모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좀 아직 개몽이 덜 된 듯한 그렇죠. 사람 취급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지만원 씨가 제기한 주장들을 다 읽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국정원이나 그다음에는 몇 차례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이나 또 1980년 당시에 계엄군의 판단이나 또 미국의 정보 자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이 아닌데 지만은 씨는 42가지라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는 그야말로 추론에 불과한데 실제로 입증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무기고를 90몇 군데의 무기고를 그 단시간에 다 탈취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치밀한 답사가 있었고 조직적인 행동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무기를 다루는 솜씨, 상당히 훈련된 전사, 훈련된 군인의 모습이고 상당히 지휘 체계가 잘 갖춰진 어떤 그런 모습이고 또 교도소도 밤중에 5차례나 야간에 습격을 할 수 있는 거는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총탄 뭐죠 어떤 총탄 자국인가요? 예. 그 M16하고 뭐 예. 칼빈 소총 예. 뭐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 합해서 한 42가지가 돼요. 그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5.18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그 기구에서 약 한 5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5.18의 일자별 전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했는데 그 보고서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일방의 입장만 강조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최초로 시민군이 트럭을 몰고 이제 계엄군을 치어 죽인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그야말로 자의적 차원에서 총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든가 제가 또 읽어보니까 학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또 뭐 대규모 성폭력이 있었던 것처럼 쓴다든가 충실한 보고서라고는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또는 주도설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비판한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만원 씨가 이제 반론한 것도 보고 지만원 씨가 뭐 인정한 개인적인 실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수 메토라에서 집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기관총에 띠를 장전해 있고 이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쓰고 있는 건 이거는 훈련된 북한군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한 것도 그 다 잘못이 그거는 이제 기관총이 아니고 자동 소총이고 그 자동 소총에는 그렇게 이제 탄열을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탄창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근데 따라서 이제 탄띠를 이제 그 기관총 위에 올려놓은 거는 그 당시에 시민군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멋을 낸 거죠. 그다음에 장갑도 성면 장갑도 뜨거워진 총열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달려 있는 이제 이런 장갑이고 해서 지만원 씨가 많은 부분을 이제 오해를 한 것은 밝혀진 것은 이미 밝혀졌고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교도소 습격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산발적인 어떤 총격전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 총격전에 의해서 광주 교도소를 엄중 방어하고 있는 이 공수부대를 향해서 이제 시민군이 이제 들어가다가 12명이나 전사를 했는데 그 전사를 12명의 죽은 사람들이 다 신원이 밝혀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억울하게 지나가다가 민간인이 그냥 불행하게 이제 당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군으로서 이제 총기를 든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주소와 신원들이 다 밝혀지고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읽으면서 지만원 씨는 본인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장 하나하나가 반박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지만원 씨는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42가지 정황 증거를 다 모아놔서 내가 느낌으로서 한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42가지나 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풍기는 분위기로 느낌으로 북한군이 왔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 하나하나는 다 반박이 되고 있어요. 북한에 뭐 5.18 관련 뭐 묘지도 있고 그렇죠. 뭐 민주열사 묘지 5.18 관련해서 기리고 있다. 그럼 북한은 오래전부터 5.18과 관련돼서 자기 나름의 기념일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왜 그걸 기리는 걸까요? 그럼? 북한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그 현장 지도를 기념하는 별 다른 내용의 기념탑이에요. 아, 그게 광주 5.18에 관한 게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보통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이제 온라인에서 5.18 기념 뭐 민주열사 묘인가요? 뭐 그런 그
각인이 돼 있는데 그걸 보고 북한에서도 5.18을 기념하고 있지 않냐, 이건 북한이 연관된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북한 각 곳곳에 5.18 관련 기념비가 있는데 그건 별개의 것이고 5.18 관련 묘지는 저도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의 선전과 저 공작이죠. 공작. 남한의 정치를 분열시키기 위한 5.18이 11.6 사태 이후에 그 1년간 북한이 얼마나 남한 전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촉각을 내세웠겠어요. 고정간첩의 지시를 한다든가 뭐 북한이 가만히 있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그 5.18 관련해서 전후로 격변 사태가 일어나고 있을 때 북한이 고정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남한 내 좌익 세력들을 이용해서 한국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분명히 노력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시는 거네요. 노력했지만 그 성공했는지 여부는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 예.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북한 비밀 문서가 나와야 알 수 있는 이야기고 북한 현지에 조성되어 있는 5.18 묘지라는 것은 다분히 저는 선전 공작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현지에서 무기고를 털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아요. 그중에 무기고 습격과 관련해서는 60몇 명이 체포가 되어서 실형을 살았는데 그 사람들 북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이름과 성명과 나이와 주소가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북한군이 주도해서 무기를 털었다는 것도 현재 수사 기록하고 맞지도 않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자동차 장갑차를 탈취했는데 이거는 고도로 훈련받은 군인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나 그 장갑차는 트럭을 몰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적응할 수 있는 트럭형 어떤 기어라든가 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쭉 읽으면서 저는 지만원 씨는 역사학도가 아닌데 과도한 주장을 했다 해서 소위 말해서 5.18을 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북한군이 주도하고 개입해서 하거나 주도했다고 한다면 광주 시민은 그 사건 속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중항쟁사라는 것은 60년대 후반부터 한국 현대사에서 내재적으로 성숙해온 겁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이나 배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5.18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배제하고서는 5.18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순 한국사 내재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그 책임을 공유해야 되고 더구나 광주 그 시위에 참가했던 광주 시민들로서는 주체적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보될 그런 문제예요. 지금 광주 사람들이 이제 결자 해지할 때가 됐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모든 걸 다 무화시킵니다. 북한이 개입해서 노동을 했다 하면 모든 걸 희화화시키고 그런 논의가 의미가 없어져요. 외부화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심진무구하게 가만히 있는데 북한에서 내려와서 분탕치고 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비역사적인 접근이고 비논리적인 접근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주를 오늘날처럼 성역화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비과학적인 비실정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소위 우파 정치 세력이 극우 세력으로 몰리고, 그죠? 극우, 무책임한 비논리적인 극우 세력으로 몰리는데 역할을 해서 뿐만 아니라 광주 정신, 5.18 그 사태의 진정한 역사적 배경과 진행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한 셈이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사적 조명이 못 이루어지고 비로소 제가 조선시대 연구자가 20세기도 연구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지만원 씨 때문이라고, 지만원 씨가 끼친 부작용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특히 자유우파 세력들이 벗어나야 돼요. 광주는 순전히 우리 역사의 내부적 요인이 성숙하고 골마 터진 겁니다. 그것이 뭔가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우리 이승만 학당의 수료생 가운데도 이 문제가 나오면은 눈에 그냥 쌍심지를 켜면서 지금 교수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을 잘 듣다가 이 북한군 개입설을 이제
반박하는 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서 야, 이영훈 교수도 이거 보니까 뭐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빨리 뭔가 제대로 역사를 알고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자유민주 세력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지만원 박사가 했던 주장 있잖아요. 북한군 개입 관련해서 뭐 광수 얘기도 나오고 이 주장이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 의견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프린지한 아주 일부 사람들만 공유하는 소수 의견이었다가 지금은 이 보수 진영 내에서 굉장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이론을 믿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자유 우파들이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자기 철학과 역사관이 없는 거죠. 없고 막연한 반공의식, 북한에 대한 적개심, 또 김대중 씨가 선행적으로 일으킨 지역 감정에 대한 역공으로서 호남에 대한 정오심, 그러니까 반동적인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국힘당을 보세요. 해마다 5.18 하면 거기 가서 산자여 따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히려 더 인정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광주에 가서 참배하려고 하는데 뭐 물병 세례나 받고 돌아오고 말이죠. 그럼 왜 비판을 못합니까? 맞습니다. 예. 비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성이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광주 사태의 원인을 외부화했기 때문에 외제화했기 때문에 그 내재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의 태형물이라고 그랬죠. 역사의 쓰레기가 복합돼서 일으킨 쓰레기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랬죠. 민중이 뭐고 환경이 뭐냐? 분석하고 비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만원유의 그와 같은 그 북한군 개입설 주도서를 따라가게 되고 그 유사 종교화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 지만원 박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것 때문에 감옥도 최근에 갔다 왔죠. 그렇죠. 네, 감옥도 갔다 왔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이걸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뭐 학설을 퍼뜨린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신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속을 잘 모르는데. 그렇죠. 뭐 사람 속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그분이 주장한 내용만 갖고 이야기하면은 전혀 비실정적이고 비논리적인 허구입니다. 하고 제가 그것만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이 이제 국힘 의원들 얘기도 해주셨는데 실제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후보 시절에 그 5.18을 뭐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찬성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임기 중에도 뭐 5.18 관련 기념식에 가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소개드린 이유는 뭐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이 5.18에서 대해서 민주의 역사에 입각한 그 정신이 하나의 정설이라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그렇지. 보수나 좌파나 할 것 없이 만연하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발언을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18 43주년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한 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략해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은 똑바로 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좌파들이 그걸 듣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예. 자유민주화 하면은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광주 사람들은 민중 항쟁을 추모하는 그 식전에 가서 자유민주를 이야기했어요. 자유민주를 이 땅에 도입하고 건설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해서
그분 연설 속에 자유민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취임 군데. 연설 때도 자유 얘기를 많이 그래서 했었잖아요. 저도 이분이 제대로 자유주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의 거칠의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발언들이나 아니면 네. 행적들을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의의 표시가 있어야 되고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몇 년째 지금 묻힐 장소도 하나 그부터 먼저 대통령으로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방에 북한이 내려보이는 땅에 통일을 기원하면서 내 묘지를 거기 서둘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대통령으로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실천적인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입에만 자유민주 말이 그냥 자기 선친한테서 얻어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연설을 해서 희화화한 거예요. 그리고 산자여 따르라고 노래한 거지 않습니까? 그 따라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를 그 연설을 통해서 희화화했어요.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적합하지 않은 연설을 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광주의 운동가들은 그걸 듣고 아마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헌법에 넣겠다고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도대체 무슨 운동인지에 대한 어떤 공부도 없으려니와 의식도 문제의식도 없어요. 헌법에 그런 정변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헌법의 전문이란 건 일종의 종교적인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5.18이니 이 4.19니 또는 부마 항쟁이니 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 전문은 재헌헌법으로 돌아가서 그 원상태의 순백한 걸 그대로 개성하면 좋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헌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었나요? 3.1운동에 기미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개성해서 이제 민주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3.1운동을 그 역사적 사건, 우리 민주, 자유민주의 출발점으로 잡고 그건 당시 우리의 건국 주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거는 이제 공감대로 삼는 부분이에요. 그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4.19 왜 들어가고 부마 항쟁이 왜 들어갑니까? 5.18이 왜 들어가요? 예. 그 민주 이념이라 하지만은 그 민주 이념이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대단히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은 상당히 일종의 걸맞지 않는 그러한 연설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한국의 자유 우파들은 거의 역사관이나 철학에 있어서 공백 상태예요. 공백. 그러니까 지만원 씨 같은 그러한 어떤 설이 그렇게 큰 어떤 공백이 형성되어 있으면 쉽게 그것을 무슨 물질을 채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파가 그 후 부작용을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큰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대회에서 제가 그 문제를 글에다 분명히 썼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정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만원 씨를 그 정통적인 수련 과정을 거친 역사학자로 평가하지 않아요. 공학도고 처음부터 광고로 출발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북한 탈북자들의 몇 가지 이야기를 얽어서 그다음에 사진간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불완전한 어떤 가설을 갖고 불완전한 이론을 그것을 동조하는 많은 사람의 후원에 힘입어서 발전시켜 온 것이지 그 진정한 역사학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역사학도면 학술적으로 논문을 써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죠. 정치학부라든가 역사학부 같은 논문을 실어야죠. 저는 그러한 커리어가 없는 사람을 역사학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나중에 북한이 붕괴됐을 때 어떤
기밀 문서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실제 북한이 5.18 과정 동안에 어떤 개입을 했었다라는 어떤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교수님은 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니 그게 그 황장엽 씨 그 정언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5.18 그 뭐 묘지 조성안 그거는 이제 다분히 뭐 실제로 있다면은 그는 공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황장엽이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나요? 황장엽이 그 5.18 이후에 제3국인가 북한에서 대남 부서에 관계자들이 1급 승진을 했다. 이제 뭔가 공로를 칭찬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정언 하나가 그것도 결정적인 영향을 줬겠어요. 사람들한테는. 그 이제 지만원 씨가 그것도 인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뭡니까 특수군 북한의 특수군 군부 이야기가 아니고 대남 공작부에서 그런 거죠. 5.18 이제 11.6 사태 이후에 북한에서 얼마나 남한은 전국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웠겠어요. 고정간첩들에 대한 뭐 지시가 있었고 고정간첩을 해봤자 나이가 다 50, 60 된 사람들이고 광주 현장은 전부 20대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랬어요. 그들이 뒤에서 뭘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런 사태를 일으켰다는 아무런 증거가 남쪽에서 파악되고 있지 않아요. 이 계엄군이 무려 이 광주 사태가 진압된 이후에 수사를 한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2,000명을 전부 불러가지고 그중에 뭐 몇백 명을 기소를 하고 근데 그 전부 그 전남대학교 캠퍼스에다가 전부 붙잡아 놓고 꿇어앉혀 놓고 그 하나하나 신원을 다 조사했습니다. 제가 뭐 어떤 계엄군 전직 계엄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도 처음에는 북한군 관련 정보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조사를 했지만은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당시에 남한 당국이 충분히 그런 정도의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대처 능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해서 고정간첩이 5.18을 선동해서 일으켰다 이것도 황당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오늘 이 방송 하시고 나서 굉장히 또 욕도 많이 붙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을 이영훈 교수가 과연 이렇게 부정하다니 실망이야 이런 아마 댓글도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그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뭐 제가 이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잘한 것도 있으면 또 실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교수님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아무리 학자더라도 대중들이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할까 이걸 생각하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거든요. 인간의 심리가 다들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좀 특별히 자기 진영에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뭐 지금 현 시태인데 뭐 교수님은 그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팩트가 뭐냐 또 진실이 뭐냐 또 한국 보수 진영이 나아갈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또 존경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이영훈 교수님의 그런 진정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저는 평생 논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1980년부터 역사학계의 주요 고대사에서부터 현대사 이르기까지 위안부 논쟁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 처음 시작하신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뭐 그래서 그 논쟁을 쭉 평생 해오면서 이 광주 문제까지 내가 언급을 한다는 게 참 내 신세도 참 좀 고단하다. 왜 지난 40년 동안 이런 이야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민중항쟁사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강만길, 박연채 그 두 분 제가 잘 알아요. 그분들하고 지리산 등산도 다니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친분과 교류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저를 상당히 귀여워했습니다. 연배가 좀 위에신가 봐요. 그렇죠. 교수님보다는. 강만길 선생님 18년, 둘 다 저보다 18년이나 되는 제 윗세대들이죠. 저도 한때 이제 저도 70년대 운동권이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를 믿고 이제 강만길 선생하고는 이제
그렇죠. 따로따로 강만길, 박연채 두 선생하고 지리산 종주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잘 알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에 이르러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는 그 시대의 정의였어요.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의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3, 40년이나 지나서 지금 70, 80년대 벌써 40년이 지나서까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죠. 그래서 내 선배 학자들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미국이라는 신제국주의와 결합한 이승만과 친일파들이 세운 그러한 정당성을 결여한 국가다. 이걸 역사학으로 정립한 사람이 강만길 씨 아닙니까? 강만길 씨. 강만길 고려대학 원로 교수. 그분이 세운 그 분단체제의 역사학. 지금도 국사학계의 그 큰 영향으로 남아있어요. 박연채 선생은 소위 김대중의 그 대중경제론을 집필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평생 공산주의자로서 남한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그 대중경제론을 실천해 볼 기회를 그 희망으로 품고 살았던 분이에요. 실제 기회를 받았었나요? 그런 기회는 없었죠. 아, 그래요? 예. 나중에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는 박연채 선생은 이미 작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김대중 씨 자신도 이미 생각을 좀 바꿔 생각이 대중경제론이 하나 선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이분은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우리는 지금부터 영리형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소위 말하는 IMF 처방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죠.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융시장도 많이 개방하고 그렇죠. 아주 자유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 당시 그렇죠. 임기 중에는. 그래서 제가 한 학자로서 선배들이 한 이야기들을 추정하면은 제가 학자가 아니죠.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사회, 정치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산자야 따르라 했을 때 갈 곳은 어디입니까? 선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선진 경제, 선진 사회, 선진 정치, 선진 문화. 그건 딴 거 없어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 그들의 시스템 정신을 배우는 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가 갈 길이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미국에 가까운 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렇죠. 나는 산자에 따르라 하는 건 난 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마다 40년이나 지난 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 요인들이 모여가지고 산자에 따르라고 부를 때 무엇을 따르는가를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집안은 위에 광주의 민중 항쟁사를 허구화하는, 외제화해버리는,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역사적 책임을 무화하는 그런 식의 논리는 더 이상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걸 이제 차제에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 점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이 새역사 국민운동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 지금 이제 새역사 국민운동을 통해서 5.18 관련해서 이제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는 걸 1순위로 놓고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희망적이세요? 그러니까 실제 대한민국에서 이 5.18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서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아니,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문화 권력이라는 게 특히 언론이 철저하게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침묵.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는 보도 안 해줘요. 저 이야기. 이번에 대구 대회를 할 때도 대구 매일신문에 광고를 내라 했더니 광고도 거절당했어요. 대구에 있는 신문에서요? 예. 대구에서차 걸어할진데 그게 이제 현실을 아주 이 5.18이라는 거대한 문화 권력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배제 고등학교 응원가 사태 보세요. 어린애들이 천진난만하게 희화화한 노래를 정치적 책임을 묻잖아요. 무서운 권력이잖아요. 예? 무서운 권력.
거기 뭐 학부모들이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 그렇죠. 광주일고에 예. 가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거대한 문화권력에 순응하면서 이제 안위를 추구하는 이 이제 초라한 이제 시민의 모습이고 언론마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가 뭐 큰 반향을 일으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에 정언을 남기는 거죠. 후대에 누군가는 이제 이런 다시, 목소리를 냈었다라는 예. 근거를 남기시는. 다시 이제 이를 재론할 수 있는 그 이제 역사적 어떤 그 근거를 남기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교수님이 또 운동권 출신이셨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걸 듣고 아주 좀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그거 다 잘 알려진 이야기. 네, 저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 월간조선을 통해서 하신 인터뷰도 보고 이제 네. 교수님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아, 참 흥미로운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운동권에서 나오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운동권이라는 게 상당히 치열한 삶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위장 취업하고 뭐 혁명을 꿈꾸잖아요. 교수님도 실제 혁명을 꿈꾸셨어요? 그러면? 그렇죠. 계실 대학교 때요? 때는 그랬죠. 인천 앞바다에 송도에 술 먹으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저 이야기하고 말이죠. 뭐 우리에서 오는 통일하고 눈물 흘리고, 예? 지리산은 뭐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말이지. 뭐 그런 헛소리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상당히 격렬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체질상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혁명가로서 예, 그런 체질이. 위장 취업도 결국 2개월 하고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그래서 나는 학문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교수님 그때 당시에는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자, 그렇죠. 공산주의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을 한국 경제사를 공부하겠다고 가게 된 몇 가지 정신적 계기는 있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한 80년대 중반까지는 그 물결 속에서 살았죠. 살고 강만길, 박연채 씨 등과도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그분들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물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이제 90년대가 되었어야 사회주의가 해체되고 나서 이제 그 사회주의 해체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박인철 선생은 돌아가셨어요. 예. 나는 이제 사이비 막스주의자이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았지만은 박인철 선생은 진성의 공산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사건이 펼쳐졌을 때 자기가 믿었던 신념이 완전 무너지니까 이제 그냥 육체도 같이 무너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게 93년도인가 돌아가신 게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거의 얼마 안 돼서. 예. 제가 그때 그분이 광주에 계셨는데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나는 요새 맨날 우네 그러더라고요. 예. 저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그 유격창 소년발전선으로 활동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코멘타른가도 부르면서 나는 맨날 우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컸겠어요. 믿었던 조국이 해체됐는데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육체적 파괴로 이어져서 환갑에 겨우 맞았을 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는 이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나는 그걸 비판하는 것도 그분에 대한 배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함으로써 또 그분의 역사적 평가를 재해석해 다시 내려줌으로써 이제 우리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개인적인 친분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지금 그분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 신경 안 씁니다. 교수님 좀 어떠세요? 그래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뭔가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말을 해주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그래도 비판에 대해서 좀 면역력이 세신 편인가요?
그렇죠. 뭐 평생 그러니까 멘탈이 좀 강하신 편이시네요. 교수님께서. 멘탈이 강하다기보다도 네. 저는 뭐 멘탈 강한 사람은 아닌데 정치인 같으면은 못하죠. 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비판에 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말하자면 지식인의 어떤 의미에서는 참 뭐라 그럴까 순진한 뭐 그러한 생각일지 모르죠. 교수님 한국 사회에 대해서 뭐 좀 희망적으로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현재 상황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도 뭡니까 집권하기 전에는 뭐 삼성을 해체해야 된다든가 뭐 일본과의 얼마나 적대적인 그 태도를 취했어요. 뭐 중국과는 뭐 쎄쎄해야 되고 주한 중국 대사 국장급 인물을 만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는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집권하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알게 되잖아요. 극단적인 혁명 정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좀 선진화시켜 볼까 하는 그 열망에서는 다 이제 강한 어떤 동기를 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체제 혁명, 민족 혁명이라는 건 이 시대 착오물이 된 거죠. 그만큼 한국 사회가 선진화해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도 틀이 잡혀 있기.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뭘 할 수가 없죠. 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말하자면 국내적으로는 이미 국가 경제랄까 그다음 시민 사회가 이렇게 성립돼 있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해도 시민 사회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여론조사도 나오고 벌써 이제 4년 뒤가 되면 대선이 있을 때는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절망적인 어떤 판단을 하여서 뭐 이렇게 절규를 하는 것이 이제 아니고 상대방이 들어서 귀 기울이고 들어주면 좋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도 품지도 않고 뭐 절망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한 몇 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집권기에는 훨씬 더 위기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거든요. 그때 뭐 대중 강연도 하시고 또 그 순회 강연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이 나라의 위기감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절박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75인데 뭐 이렇게 큰 절박감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일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 좌파 정부가 갖고 있는 역사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뭐 누가 그러대요. 뭐 정청래나 뭐 송영길이나 김민석도 옛날에 뭐 강한 어떤 이른바 종북 활동을 했지만은 나는 더 이상 종북주의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종북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북한의 노예제적 지배체제 거기 씨름하는 북한 동포의 처참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아요. 또 우리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습이 돼 있지 않아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제 토론 과정에 들어가 되면은 그들의 역사 인식 수준은 지극히 유치한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학살 그런 이야기밖에 못하는 사람들. 큰 지성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 집권 세력에. 그래서 이 집권 세력이 역사적으로 큰 위협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만 이제 큰 사고를 안 치고 이제 지내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새로운 이제 지성의 그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성장을 하겠죠. 이쪽 자유 우파 진영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자극적인 영향이 소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용훈 교수님 특별히 그 새역사 국민운동
시작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저 홈페이지에 그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얼마든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 한 달에 저는 10,000원씩만 내면 됩니다. 하는데 참여를 안 해요. 특히 저쪽 진영에서는 참여율이 대단히 높은데 이 자유우파 쪽 진영에서는 너무 참여율이 낮아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낙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방관하고 무책임하게 현실 역사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용훈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